발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주목받은 발언들이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지난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한 거 아니냐,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공격 포인트가 효과적이었냐, 원희룡 후보를 이렇게 띄워주는 공격이었냐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나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세론이 꺾였다거나 뭐 원희룡 대세론으로 바뀌었다거나 뭐 반전됐다거나 이러한 흐름을 보지는 못했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처음에 수 없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꺼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을 이롭게 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과를 시켰으면 지금 당시의 총선의 여론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도봉갑에서도 우리 김재섭 의원이 더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막 힘들게가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적 행위를 한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다른 타격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원희룡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 대세론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희룡 왜 저래? 원희룡 이상해졌어. 옛날에 진짜 소장파로 똑똑했는데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여론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제 MBN 토론 있었잖아요. 토론이 끝난 뒤에 다음날 친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희룡 왜 이렇게 못하냐. 원희룡 후보 왜 이렇게 박성태 못해. 실장님을 전화해서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원희룡 후보가 이 정도였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정도야. 그런데 왜냐면 그러니까 전국 수석에 이런 것도 있고 소장파에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될 것 같지만,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해보고 방송에서 다른 뭐 MBC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보면 상당히 거칩니다. 공격이 세고 데시벨이 높지만 내용이 꽉 짜여져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일단 때리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게 좀 보였고, 아마 이제 아주 철저했던 건 81년 때였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학력고사 볼 때 그때 이제 엄청 뛰어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공격을 하면 반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천 논란이다. 반박에도 증거를 대라. 그럼 누구 증거가 그러면 언론사 그냥 누구 한 명 말한 거냐. 반박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게 좀 없어요. 당연히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을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그 내용이 다 극우 유튜브에 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튜버들을 그냥 떠들고 말면 지금 이제 억지로 고의 패배 총선에서 이것도 유튜브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유튜버들이 그냥 떠들고 말면 그만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듣고 맞아 한동훈 위원장 나빠 그랬으면 끝인데, 여기는 당사자가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경쟁에서 정치인들이 뭐 아주 거칠고 좀 세게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정교해야죠.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안 했다. 저는 이게 기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여론조사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 2개 볼 건데요. 우선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57%가 한동훈 후보를, 그 다음으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순이었고요. 그 전날 목요일에 발표된 MBS 전국지표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 55%, 나경원 후보 12%, 원희룡 후보 10% 이런 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결과가 나경원, 원희룡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격차로 한동훈 후보가 1위고 그 뒤에 후보들이 뒤따르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공격이 좀 안 먹혔다. 이런 역풍을 해석을 할 수 맞았다. 있겠네요. 오히려 역풍을 역풍 맞았다. 맞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 자체가, 수치만 따지고 보면 원래 이게 이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런 공격들이 거침없이 들어갈 때는 바람처럼 배야 돼요.
바람의 공격처럼 그래서 바람의 아들 하면은 입에서 소리가 나. 그렇죠. 입에서 나는 소리가 바람의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뭐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바람의 아들 하는데 이거 예. 역풍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역풍이에요. 제일 처음에 배신자론 큰 축에서 두 번째는 총선 책임론 2년에 색깔론까지 들어갔잖아요. 최근 2차 토론 보니까 색깔론 넣더라고요. 뭐 김어준 씨가 지지를 한다는 등 결국에는 이제 얼치기 좌파론을 가지고 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건 좌파 진영에서 모종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말하자면 좌파에 갖다 바치기 위한 후보다라는 걸 씌우다가 결국에는 원의겸도 됐고요. 원의겸. 김의겸보다 못하다. 뭐가 증거가 되냐. 그리고 본인은 당신은 운동권 아니었냐라는 것인데 그랬더니 나는 흑수저입니다. 갑자기 뭐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무엇보다도 이게 역풍을 불 수밖에 없는 거 색깔로만 따져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자체가 강남 좌파라고 공격하는 원희룡 후보의 안 좋은 공격 포인트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좌파 정권입니까? 그렇잖아요. 한동훈 장관 자체가 좌파와 가깝고 기본적으로 뭐 진중권 교수,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이랑 친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윤석열 이 정권을 저기 태어나게 하는데 일익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그 한동훈이 좌파다라고 지금 와서 색깔로 씌우면 결국에는 이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층을 흔들 만한 어떤 요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치는 역풍의 수치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원희룡 후보 측의 전략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거는 이 마타도에 대한 대응으로 커진 사람이거든요. 아까 뭐 김의겸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그 뭐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음해성 발언들을 하는 민주당이랑 일기토를 벌이면서 이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한동훈 후보랑 마타도로 싸운다 그러면 사실은 무덤 파놓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황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이 이렇게 균열이 난해했던 거는 대개 이제 이탄희 의원처럼 법리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고 논리적으로 논박을 했을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랬던 거지 무분별한 마타도 대응은 한동훈 후보가 정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걸 가져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떡밥을 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소영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들 어디서부터 정치를 시작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하고 요만큼이라도 흔히 말하는 좌파와 가깝게 지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내 후보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저는 공격이라고 보고 이게 계속 전자충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뉴욕의 공격이라도 되면 원희룡 후보만이라도 회피했을 텐데 원희룡 후보 지지율도 빠지죠. 그다음에 당도 망신이죠. 대통령실도 망신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회피하지 않은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선거를 좀 치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제가 원희룡 후보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왜 이렇게- 컨설팅 받으라고. 아니요. 이렇게 바보 진짜 보수우파 성철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바보 멍청이 함께하고.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반증, 두 번째는 급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에는 뭐 당대표 되지는 못할 것 같다. 3등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스스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등. 3등? 우리는 90점이 되겠다. 이제 전당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윤핵관들의 90점, 그들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한 20에서 25% 그 강력한 지지층의 90점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냥 민생 얘기 잠깐 했었지만 아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더 자극적이고 더 센세이셔널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다. 장 소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 나올지. 조금 얘기 들었는데 좀 풀어주세요. 아유, 그거 좀 안 돼요. 아니 다른 선거 방송에서만 막 전략상. 푸시고.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원희룡 후보가 정광훈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극성 지지층만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 그러기는 원희룡 후보 좀 아깝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운데 이제 본인은 예전 이제 소장파 합리적인 상식적인 똑똑한 원희룡의 이미지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MBS 조사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갤럽 조사도 좀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오히려 문자 파동이 있은 뒤로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는 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위기라고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 더 강한 변화를 얘기하는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에게도 지금 밀리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꼭 된다기보다도 나가서 배팅해서 어느 정도만 이 지지층을 확보하면 한동훈 체제가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오래 못 가면 그 다음은 나다. 뭐 이런 계산이었을 텐데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대선 주자 반열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더 세게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한동훈 대 원희룡의 대립각을 만들어야 돼서 더 세게 나올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역효과만 있죠.